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TET급 75회 이론 문제, 제모의계 문제를 갖다가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7번부터 세법, 세모의계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자, 7번하고 8번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문제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만 모두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에 대한 거거든요. 불공. 그다음에 과세거래란 무엇인가, 과세거래에 대한 거, 그 과세거래 중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유상공급과 무상공급,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지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요, 여기 과세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요 보기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과세되는 게 어떤 게 과세가 되는 건지, 또 과세거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갖다 먼저 정리해 드리면, 과세라고 할 때 이 세는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는 부과된다. 거의 부과된다는 얘기를 할 때, 과세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세거래라고 얘기하면은 세법마다 소득세법이니 법인세법이니 과세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큰 분류 항목으로 재화가 공급됐을 때, 용역이 공급됐을 때, 수입 재화가 공급됐을 때, 그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흔하게 많이,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은 재화가 공급됐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울 때 재화가 무엇인지, 용역이 무엇인지를 배웠단 말이죠. 재화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 상품 제품이 유상 공급, 즉 돈을 받고 물건을,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그걸 유상 공급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무상 공급,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줬는데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간주 공급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화의 공급은 크게 유상 공급과 무상 공급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자, 유상 공급, 재화의 공급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인도는 움직일 수 있는 재화, 움직일 수 있는 재화 같은 경우는 인도라는 용어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양도라는 말은 움직일 수 없는 거, 부동산 있잖아요. 토지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는 양도한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재화를 이런 방법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 유상 공급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나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 그런 방법들로 우리의 재화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급에 대해서는 거래가 일어날 때 이 부가가치세가 다 부과된단 말이죠. 됐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또 잘 나오는 거 보셨을 것이겠지만은, 여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얘네들은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통해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담보 제공은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것이지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담보 제공으로 인해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맡기게 되면 거기 부가가치세 내나요? 그런 거 없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담보는 맡겨놓은 것이지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가 생기지 않는다?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를
1억 원짜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얘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다 그러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부가세가 발생하죠. 그런데 반면에 매입자도 있을 테니까 매입자 입장에서는 공급가액, 세액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세액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 매입세액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 주고받고 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여기 국세청에 도움이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조세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노트북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국세청에다가 우리가 그 제품을 대신 세금 대신 낼게요. 그런 거면 등등 조율이 되면 받아준단 말이죠. 그때 노트북은 재화란 말이에요. 근데 재화를 세금 대신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등등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같은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노트북으로 공매, 경매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공매, 경매 물건들이 싼 이유는 여기 공매, 경매 받아서 나온 물건들이 싼 이유는 최소한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유상공급일 때 재화의 공급 아닌 것들 요걸 섞어서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유가증권들도 나오게 되는데 주식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다 금융과 관련된 거야.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재화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라는 말을 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재화인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얘네들은 애시당초 재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라고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무상공급은요. 여기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우선 무상공급은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부른다. 무상공급을 했는데 무상공급한 거에 대한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용을 보면은 공짜로 줬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지? 뭐 간단한 예로 노트북 요만 구분해 드릴게요. 노트북 공급가액이 200만 원짜리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 직원들 사용하라고 직원용으로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이 노트북은 재화죠. 재화가 직원한테 공급이 됐기 때문에 2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던 뭐 등등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10% 부가가치세 납부하라고 하는 게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의 뜻은 여러분이 좀 더 잘 명확하게 기억하게끔 해야 된다면 간주 공급은 무상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되셨죠? 일단 간주 공급이 이런 겁니다 라는 거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사항은 우리가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여기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게 그 매입 세금 계산서에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다음에 누락 오류가 났으면은 그 매입 세금 계산의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는 뜻이고요. 사업과 무관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그다음에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여기 소형 승용차예요. 소형 승용차 구입 또는 임차 또는 유지할 때 그 매입세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들 다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1000cc가 넘는 소형 승용차들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이라든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토지 관련 매입세
6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보통 부가가치세 설명할 때 부가가치세에서 3가지 큰 산맥이 있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중요한 게 바로 이 과세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무상공급, 즉 간주공급, 그 다음에 여기 불공상, 이 3가지가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실 때, 복습하실 때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중 과세되는 거 고르라 그랬는데 한번 골라볼게요. 보기에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부동산은 재화 맞아요. 부동산을 갖다 담보 맡겼다 그랬죠. 담보 제공은 여기서 재화로 본다 안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과세가 아니죠. 그죠? 두 번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라 그랬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거래처에다가 줬다 그러면 얘는 불공사항에 해당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접대비 관련된 거거든요. 얘가 불공사항 중에.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 거래처에다 증정하기 전에 매입했을 테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똑같이 노트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노트북을 매입했어요. 회사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입할 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겠죠. 그럼 여기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걸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얘를 갖다가 거래처에다가 증정을 하게 되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놓고 그걸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 접대비와 관련돼서 또는 여기에서 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돼요. 간주공급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가깝겠네요. 여하튼 간에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니까 중요한 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걸 거래처에다가 이렇게 증여하거나 또는 이렇게 증정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받은 거 10%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은 정확한 거는 여기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세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간주공급은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판매한 노트북이죠. 노트북 시가의 10%를 납부를 해야지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여기 간주공급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이라면 내가 그냥 아는 사람, 알고 있던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는 사람. 사업용 부동산을 얘도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그 주변에 임차료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고 할까요? 임대료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다 받아요. 주변에서는. 근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 부동산에 그거를 갖다가 무상으로 공짜로 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임대료 100만 원은 받지 않을지언정 여기에 해당되는 부가세 10%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돼요.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게 얘도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데 선생님 여기 간주 공급이 여기 없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는 재화의 간주 공급이죠. 얘는 용역의 간주 공급이에요. 용역에서는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중에서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게 유일하게 이 하나밖에 없어요. 용역의 무상 공급, 간주 공급은 특수관계인에게 내 부동산을 회사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 얘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요. 재화의 무상 공급은 여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용역에서의 간주 공급은 이 하나가 유일해요. 요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얘도 또한 여기 과세되는 항목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되는 거 예. 그다음에 예. 그죠? 그다음에 건물을 교환한다? 아, 쏘리, 이건 아니죠. 얘는 아니에요. 왜냐고요? 매입세액을 저기 노트북을 사왔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거를 이렇게 사업상 증여, 거래처에다가 증여하게 되면은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니까 공제받았던 거 다시 내라는 취지인데 여기는 사왔을 때 거래처에다가 증정할 목적으로 매입세 공제받지 않았대요. 노트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받지 않았으니까 주더라도 뭐, 뭐 저기 10%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라번에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는 여기 건물 교환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교환 계약은 정상적으로 재화의 유상 공급에 해당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은 다하고 라 두 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부가세법 관련돼서 이런 사전 지식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구분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나름대로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사용했던 표가 또 나왔죠. 그만큼 얘가 중요하고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8번 문제는 일반 과세자인 항공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내역이래요.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매입세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 가, 나, 다, 라 이 네 개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불공,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우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 세금 계산서, 원재료, 매입세 3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 원재료 매입한 거니까 당연히 수입한 거에 대해서 원재료 매입세 3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요.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죠. 관련된 매입세, 얘는 여기 불공사항에서 접대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얘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업무용 소형수용차 3500cc, 1000cc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매입세 불공사항이라고 써놨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유지보수 관련된 매입세 별다른 특이사항 없죠. 그럼 얘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합치면 금액이 얼마예요? 얘네들은 불공사항, 얘네는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57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3번에 570만 원이 답이 되는 거랍니다. 반드시 외워놓고 있으셔야 할 사항이에요. 불공사항. 이 정도만 외우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소득세법 문제네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하여 옳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에서 실기 문제는 우리 그 사원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여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잘 익히시는데, 사실상 소득세법에 관련된 TET 2급에서 여기 관련된 그 내용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로서는 9번 문제, 10번 문제 두 문제면 6점짜리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쪽 공부를 좀 시간이 급해서 등등한 이유로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하고 점수 따는데, 그래도 어차피 공부하셔야 될 거라면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기타 소득이 어떻게 기타 소득이 뭔지 또 구분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한 것만 정리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소득세법에서는요, 소득세법의 구성은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분류과세라고 먼저 불러요. 분류과세의 첫 번째 거는 우선 종합소득. 소득세법이라는 건 개인한테 적용되는 세금들이에요. 개인들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 세 번째로는 개인이 양도하는 양도소득. 이렇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분류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 소득세법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내는 세금들이에요. 개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분류과세에서 여기 나오는 종합소득 있죠? 이 종합소득을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죠. 뭘 했길래, 뭘 모아놨길래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다음과 같은 6가지 소득을 다 합산해서 종합해서 세금을 개인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자소득이에요. 두 번째로는 배당소득. 세 번째로는 사업소득.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 다섯 번째로는 연금소득.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를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 1년 동안에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소득들 다 합산을 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자, 그렇게 얘기해 드렸고, 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이 2가지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용어로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고요. 자, 이제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요, 여기 기타 소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는 규칙적이지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우발성의 그런 소득들을 우리 기타 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발성 소득.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납부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연금 계좌에서, 연금이라는 건 우리가 개인연금 같은 거 있죠? 뭐 국민연금도 있고 그런 연금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연금소득.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걔는 연금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연금 외에 다른 이자로 수령을 하는 그 소득은 연금 외에 연금 계좌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이자로 수령하는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돼요. 그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면서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종합과세가 아니라 여기 분리과세라고 써주는 거죠. 분리과세에 해당된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옳지 않죠. 틀렸고요. 두 번째, 복권 당첨 소득. 복권 당첨 소득도요, 여기 기타 소득에 해당돼요. 우발성이니까. 우연히 발생한 소득이에요. 그걸 우발성 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3억을 기준해서 3억까지는 3억까지는 세율이, 기타 소득은 다 똑같아요. 여기다 메모해 놓을게요. 3억까지는 기타 소득의 세율은 기본 20%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10%인 지방소득세 하면 22%가 되겠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5%. 그리고 3억 초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랍니다. 30%.
여기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3억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한다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로 한다? 30%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지금 우리가 소득세법을 배우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30%, 3억 미만, 3억 이하는 20%, 여기 지방소득세, 그거는 이제 여기 10%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뇌물, 알선수재 등에 따라 받은 금품의 기타, 얘도 뇌물, 알선수재, 이것도 뭐 우연히 발생하는 것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도 기타 소득에 해당돼요. 근데 기타 소득 합계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뇌물, 알선수재 이런 걸 하고 세무신고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아니라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면 300만 원 이하라고 분리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다. 결산 확정일, 얘가 맞는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법인세법은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시기를 물어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 결산할 때 결산 확정일, 재무제표 확정하는 날 있죠. 그 날이라고 기억을 그냥 그것만 해주세요. 대부분은 바로 그 결산 확정일 날 얘가 여기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인세법은 이 결산 확정일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국내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4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나누어서 설명을 했네요. 그죠? 제가 아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쳐서 우린 금융소득이라고 써요 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 대상,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나오잖아요. 즉 금융소득에 대해서 나오면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요. 분리과세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종합과세 대상에 5월달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통예금 통장이나 예금 가입하시잖아요. 그런 보통예금이나 예금, 적금 가입해서 받는 이자들 있죠. 이자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여러분한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다 해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보편적으로 15%, 14%인데 지방소득세가 1.4%, 14%에 10%니까 1.4%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5.4% 원천징수하고 그 차익 금액을 이자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생하는 건수마다 이렇게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고 차인 지급액을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종합과세 5월 달에 그 금액을 다시 신고해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단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도 원천징수는 했지만 그 조건 어떤 걸 넘어가게 되면 얘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 달에 종합과세를 해서 다시 그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단위라 그랬는데 특히 여기 외국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았는데
얘는 보편적으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은 얘는 무조건이에요. 얘는 무조건 종합 과세 대상이라는 거 외워두고 계세요. 그냥 특이한 경우니까. 아니, 몇 개 안 되니까요. 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원천 징수가 안 된 것이므로 얘는 5월 달에 그 금액 얼마가 됐던 무조건 종합과세의 대상이에요. 되시겠죠? 자, 일단 여기 구분을 하는 거 보세요.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액, 이런 경우 얘는 당연히 배당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죠? 국내에서 받은 이는 배당 소득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여기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있죠? 이것도 용어 잘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결론은 얘는 이자 소득이에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여기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내용은 규모가 있는 큰 직장에서 직장 공제외라고 해가지고 직원들로부터 직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간단하게 상조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가 큰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면 되나? 그 회사의 직원들만, 또 직원들이 가족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 그런 쇼핑몰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어요. 공제외에 자금이 충분하다면. 근데 그 자금은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월급에서 일정 부분, 또는 직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느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1,500만 원이 됐다. 그럼 500만 원은 초과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해서 규정이 물론 있어야 돼요. 초과해서 돌려주게 된다는 얘기죠. 뭐 등등 수익금, 배당금, 그 공제회에서 주는 금액들 있잖아요. 수익들 그걸 나누다 보니까 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을 직원들한테 돌려주게 되는데 그건 일종의 이자라고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요, 얘도 무조건 분리 과세 대상이에요. 무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얘는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이거는 배당소득에 해당되고요. 미리 써놓을게요. 얘는 이자 소득에 해당이 돼요. 라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뭐냐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우리가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했어요. 그럼 차변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여기 1,20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 해갖고서는 뭐 부가세 없다 그러고 1,200만 원 이렇게 할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외상매출금인데, 이 외상매출금을 갖다가 거래처에서 지금 자금사장이 좋지 않아 갚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갖고 있다고, 매출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자가 발생하느냐 하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거래처 회사에서는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계속 못 주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거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하겠죠.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님이 이 외상매출금 지금 갚을 여력이 없어요. 지금 저희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 1,200만 원 요거 없애주는 대신에 그 돈만큼을 저한테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갚을게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이 회사에다 빌려서 차변에
얘를 단기 대여금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외상매출금 대신에 내가 돈을 빨리 그 외상매출금을 갚을 수가 없을 테니 그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갚을게요. 그러면 얘는 회사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생긴 계정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생긴 계정이 되어버렸죠. 이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자를 내가 회사에다가 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실제로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상계 처리하면서 단기 대여금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체했다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보통 하겠죠. 회사에서는. 그렇죠? 대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자 받을 때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14%가 세율이에요. 이자에 대한 이자 세율. 그런데 단기 대여금은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그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돈을 빌려주고서 받는 이자 세율이 되게 세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소득세 세율이 얘는 25%예요. 상당히 세죠? 거기 지방소득세 2.5% 이렇게 하게 되면 무려 이자 소득에 대해서 27.5%를 갖다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세율까지도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고, 이 돈은 영업대금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이 없는 돈을 빌려주고서 받는 이익이라고 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들은 천천히 설명을 다 해드렸고,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 대상 소득이므로 얘는 여기서 빠져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금액 여기 배당소득, 외국으로부터 받은 여기 현금 배당금,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금액이 얼마냐면 현재 1,9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하나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이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초과해야지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2,000만 원이 초과할 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죠.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이거는 원천 징수를 안 했으므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해당되는 거는 답은 얘 300만 원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란 얘기죠. 아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소득세에 대한 여기 특히나 금융소득에 대한 계산 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지금 거기 중간중간에 이런 트랩이 되게 많이 생겼단 말이죠. 얘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한도 2천만 원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지 돼. 그 중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지 이것도 알아야 돼. 문제가 꽤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사실상 얘가 반복되고요. 이 문제로 하나로 금융소득에 관련된 거 한 번에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쉽게 금방 딱 찾아서 300만 원 이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해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세법 문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무 수행 문제죠. 실기 파트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